근데 김형환? 김영환. 영환? 지금 뭐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죠? 어떻게 활동을? 그럼 이제 그거를 더 얘기를 하면은 반잠수정에 폭파되고 안기부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때 김영환은 그때 당시에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었고 김영환은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일보에 계셨던 조갑재,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신원보증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게 돼요. 그리고 김영환 씨랑 같이 평양에 갔다 왔던 조유식 씨 같은 경우도 협조하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명의 중앙위원 중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박모 씨라고 되어 있는 분. 이분은 그때 당시에 변호사의 사법고시 보고 변호사로 합격해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해상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김영환 이쪽 사람들은 이미 다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분들은 대부분 다 공소 보류라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하영옥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전향하지 않고 계속 이제 수사 받게 되고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는 아마 징역 8년인가 이렇게 받는 걸로 나옵니다. 저는 이제 요게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네. 왜 그랬냐면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있고 나서 안기부가 문서를 개방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나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안기부에 들어가서 별로문 자료를 다 봤어요. 그 중에 이런 자료들을 다 봤고 사실 이런 자료가 하여튼 내가 활동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몇 가지 쟁점을 얘기한다면 주체 사상을 믿고 북한을 포섭된 거하고 북한을 중심에 두고 주체 사상을 믿는 계통이 좀 달라요.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사하고 북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북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접근해 왔을 때는 좀 달라요.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북한을 추장하는 건 별로 징역 안 살거든요. 근데 북한을 하고 만나서 걔네들이 괜히 만나자는 건 아닙니다. 만나서 뭘 하면 형량이 세지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일단은 윤택님이 내려옵니다. 이 김영환을 만나러 가니까 다이렉트를 대담하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92년에 또 누가 내려오냐면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황인호를 만나죠. 그리고 이선실이 내려와서 김낙중을 만나고 이런 몇 개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데 90년대 중반이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북한이 내려왔는데 김동식의 수기가 있어요. 사람이 만나주질 않아. 주사파들이. 겁나니까. 그러니까 90년도가 되면 체제 경쟁이 사실은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 한 거예요. 다 변호사 되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근데 북한 애들이 나와서 혁명하자 그러면 또 귀찮잖아. 귀찮고 좀 무서우니까 안 만나요. 그래서 여기에 만나러 내려온 사람이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김동식의 책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고하면 걸리니까. 나 같은 주사파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주사파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게 뭐 장기 징역을 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3년, 뭐 2년 살고 나오면 나와요. 근데 한국은 주사파였다 그래서 무슨 사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 변호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학원 강사도 돼. 그런데 북한 사람이 와서 혁명하자고 내려오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난 거야. 근데 그렇다고 신고도 안 해. 이 상태예요, 지금. 한국의 신고하면 괜히 엮이니까. 그 불고지죄가 있잖아요. 전화해서 저 방금 북한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네, 다 그러셨어요. 신고를 이거 해야 안 돼요, 하면. 원래. 그러니까 신고 신고를 안 하면 해서 그것도 법이야. 그러니까 보낼 만큼 배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념적으로는 동지니까 신고는 안 해요. 근데 그 이제 마음에 그런 거잖아. 막상 내가 만나가지고 하면 내가 감옥을 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집안들이 다 깨지니까 만나지도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배신도 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거지. 여기서 포인트가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있어. 그게 95년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95년도에 벌써 이미 그랬다는 거죠. 갑자기 화나네.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사에 그 7분이 여기 나와요. 그냥 불러드릴게요. 네. 이제 95년 당시에 이 사람들의 신분입니다. 어이가. 허인혜, 국민회의 당무위원, 함은경,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조직부장,
그 다음에 이인영, 전대협 동부회장, 우상호,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황강우 전 민중당 지구당 위원장, 정동연 광주 전남연합, 고은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이 중에 황강우, 정동연, 고은 이렇게 세 분은 관계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허인혜, 하문경, 이인영, 우상호 이 네 사람은 신고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불구지죄로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최근에 그 이인영 통일부장관 청문회 할 때 태영호가 그 책을 딱 이렇게 들먹이면서 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났다. 그래서 지금의 그 주사파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북한이 막상 뭐 하자 그러면 무서워. 이석기처럼 실제 뭘 하려고 하는 애들은 약간 좀 그렇고. 근데 반면에 이거를 신고하지 않는 상태가 지금 약간 이중적인 상태고. 세 번째 굉장히 기억이 나는 거는 98년 감옥에 갔을 때 누굴 봤냐면 90년도에 이제 대남 공작원들이 많이 내려와요.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최정남 강현정이 있었고 김동식이 있었고 90년대 초반에 윤택님 이렇게 쭉쭉 있었고 그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그 사건 때 고영복 교수, 심정웅 선생, 심정웅. 아까 얘기했던 부부 간첩단 사건의 그 진술에 의해서 고영복 고정 간첩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하마드 깐스 교수인데. 깐수 교수요. 그분들을 내가 왜 특별히 기억나냐면 감옥에 같이 있었어. 동기분이신. 이거 깜빵도 되게 많아요. 룸메이트들이 대단하신. 그런데 그게 왜 그 기억이 나냐면은 면회를 할 때는 딱 독박인데 면회를 할 때 면회에서는 같이 써. 그래서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면허 대기할 때 같이 모여 있어. 그래서 부르면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1대1로 개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방에서 불러내가지고 여기다 가둬놨다가 면회하고 다시 가는 거야. 그때 한 1, 2분 동안 내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 근데 그때 받은 느낌은 뭐냐면 무슨 혁명가들이 저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전의가 거의 상실된 상태예요. 99년도 그럴 때 비전상 장기수들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좀 포스가 있었어요. 나는 그때 혁명가니까. 근데 고영복 선생이랑 얘기하는데 그냥 완전히 다 끝났고 뭐 그냥 더 이상 뭐 할 게 없고 난 귀찮고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그 대남 공작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다 전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텨. 그러니까 김동식 선생도 김동식도 전향하고 다 전향해서 한 거지. 그리고 또 하여튼 90년대 중후반이 그런 상태였어요. 전 이 사건이 언론 보도에 나오기 한 달 전쯤에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요? 뭐 지금 이렇게 고영복 선생이라든지 이게 왜 알았냐면 제가 대학원 다녔거든요. 근데 안기부 요원하고 같은 수업을 들었어요. 외대가 안기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연수학과에서 그때 그래가지고 한 달 있으면 근데 이제 문제 그때 대선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때 뭐를 들었냐면 김대중 연맥이를 하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러고 진짜 그 수업 시간에 얘기 들었던 게 나중에 뉴스로 나오니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군대 가서 재밌었었죠.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졌던 게 나 군대 갔을 때거든. 잠수정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늦게 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 휴가 많이 나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몇 개 얘기했다고 불려 다니고 포상휴가 받고. 우리가 엮이네 갑자기. 나쁜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배신자. 그런 영화를 안 봤는데 뭐 간첩 이철지? 네네. 그다음에 김수현이 나오는 영화도 그 있잖아. 뭐야? 우아하게인가? 아니요. 은밀하게 유학. 은밀하게. 네네. 맞아. 극장에서 봤어요. 거기 그려지는 간첩의 그 모티브가 이게 아주 뭐 완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계형 간첩이잖아요. 북한에서 공작금도 안 내려오고 그다음에 접선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간첩은 하고 대기는 하고 있지만 뭐 먹고 살 길이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첩 이철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믹스러운 제가 코믹 영화로 알고 있었어요. 코믹 영화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될 정도로 좀 허무맹랑한 일들이 이제 바로 발생하는 일련의
그 사건들이 있었던 얼마나 거죠. 코미디 같은 일이 많냐면 부산대에서는 총학생 회장 선거에서 NL이 졌다고 그 후보가 자살한다니까요. 아, 그거는 같은 NL로서 좀 심각한데. 아. 그렇게까지 했어? 부끄러워. 그리고 원래 더, 그랬어? 더 웃긴 건, 더, 이게 그냥 일상적인 거, 이건 좀 민경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간첩으로 와서 이제 계속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나이 먹고 치매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세대 애 중에서 그 병수 발하는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많아요. 네, 어. 네, 네. 그 저기 비전형 장기수 굉장히 얘기가. 많죠. 예, 예, 예.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뭔가 혁명이라는 그 혁명이 점점 흐릿해져가네. 90년대 한국에서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매우 이상한 일이 돼버린 진짜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잖아. 심지어 대남 공작원이 볼 때도 아 이거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최정남 강연정 할 때 강연정이 앰플 먹고 죽는다고. 네, 독약 먹고 죽어요. 다 살았는데 내가 70년대 받은 교육은 그거였다고. 견결하게 적들의 심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장님도 독약 먹고- 혀 깨무는 연습하고 그랬잖아. 나 혁명도 연습했어. 야, 근데 그것도 혀 깨무는 거잖아. 독약을 먹진 않잖아. 죽진 않는다 근데 이거야. 독약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혀를 깨무는 것보다. 좀 아프기 무진장 아프더라. 조금만 깨물었는데도 엄청나게 아프더라.